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오시죠? 불을 끄고 누우면 낮 동안은 애써 미뤄두었던 생각들이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지금까지 모아둔 이 돈으로 정말 괜찮을지, 혹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지는 않을지, 무엇보다 나중에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게 되지는 않을지 말입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웃고 지내다가도 밤만 되면 통장 잔액이 떠오르고 뉴스나 TV에서 노후에는 10억은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겹치면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어떤 날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날은 내가 너무 준비를 못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괜히 한숨부터 나오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불안이 반드시 돈이 부족해서 생긴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랫동안 노후를 잘못된 기준으로 배워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 기준이 처음부터 조금 어긋나 있었다면 아무리 준비해도 마음이 편해질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불안을 더 키우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걱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생각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는지를 차분히 짚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적어도 노후를 바라보는 기준 하나만큼은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프롤로그에서 이야기한 불안은 사실 아주 특별한 감정이 아닙니다. 노후 상담을 하다 보면, 또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비슷한 질문들이 반복됩니다. 지금 이 나이에 이 정도 돈이면 괜찮은 건지, 혹시 준비가 많이 부족한 건 아닌지, 남들 말처럼 몇 억은 있어야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질문들입니다. 어떤 분은 3억이라는 숫자를 떠올리며 이 정도로는 부족한 것 같다고 말하고, 또 어떤 분은 최소 5억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가 마음에 남아 10억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털어놓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인가? 나는 남들보다 뒤처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 불안의 출발점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문제는 노후를 바라보는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노후를 살아갈 시간으로 생각하기보다 통장에 찍힌 숫자로 합격과 탈락을 나누는 문제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삶보다 숫자가 먼저 보이고 마음이 먼저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늘 숫자입니다. 한 달의 생활비가 얼마가 필요할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할지, 물가가 오르면 돈은 얼마나 더 들어갈지 계산부터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릿속에는 커다란 금액 하나만 남습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안전하다는 숫자입니다. 문제는 이 숫자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가진 돈이 아무리 있어도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마음은 좀처럼 편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안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특히 방송이나 기사에서 보여주는 계산법은 이 불안을 더욱 키웁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하고 1년에 얼마, 30년이면 얼마, 여기에 물가 상승률까지 더해 계산합니다. 이렇게 나온 숫자를 마주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떨굽니다. 나는 저 숫자에 한참 못 미치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계산에는 우리가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전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노후의 삶이 30년 내내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방식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현실의 노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쓰는 돈과 앞으로 쓰게 될 돈은 분명히 다릅니다.
젊을 때처럼 바쁘게 움직이지도 않고 소비의 형태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매년 같은 금액을 계속 써야 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러다 보니 통장은 아직 버틸 힘이 있어도 마음은 늘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숫자가 기준이 되는 순간 삶의 감각은 사라지고 불안만 남게 되는 이유입니다. 실제 흐름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60대 초반에 은퇴하신 분들 중에는 처음 몇 년 동안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미뤄두었던 약속도 하나둘씩 챙기다 보니 지출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이 시기의 생활을 기준으로 계산을 시작하면 머릿속에는 곧 이런 생각이 이어집니다. 앞으로도 이 정도는 계속 써야겠지.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70대에 접어들면서 외출은 줄어들고 사람을 만나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적어집니다. 그 결과 생활비는 월 180만 원, 많아야 200만 원 선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흐름을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60대 초반 5년 동안 월 250만 원을 쓴다고 가정하면 1년에 3천만 원, 5년이면 약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후 70대부터 20년 동안 월 180만 원을 쓴다고 해도 1년에 약 2,100만 원, 20년이면 약 4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두 시기를 합쳐도 전체 생활비는 약 5억 7천만 원 선에서 정리가 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듣는 노후에 10억은 필요하다는 숫자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나 여러 매체에서 보여주는 계산은 이 흐름을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60대 초반의 가장 활발한 소비 시기를 기준으로 앞으로 30년 동안 똑같이 돈이 나갈 것처럼 계산해 버립니다. 그러니 숫자는 커질 수밖에 없고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노후의 시간은 길지만 소비의 강도는 계속 같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통장은 아직 버틸 힘이 있는데도 마음이 먼저 지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질문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 돈이 앞으로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느냐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숫자는 계속 우리를 쫓아다닐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후의 돈이 실제로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더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노후 생활비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쓰는 돈이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 노후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60대 초반에는 아직 몸도 비교적 건강하고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미뤄두었던 여행을 가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 식사하는 자리도 잦아집니다. 이 시기에는 지출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때의 소비를 노후 전체의 기준으로 삼아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70대, 80대로 접어들면 삶의 중심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외출하는 날은 줄어들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소비의 형태도 자연스럽게 단순해집니다. 예전처럼 여기저기 다니며 쓰던 돈이 저절로 줄어드는 겁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60대 초반에 월 250만 원 안팎을 쓰시던 분들이 70대 중반 이후에는 월 150만 원 전후로 생활하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일부러 아끼려고 애쓰지 않아도 생활 자체가 그렇게 바뀝니다. 물론 모든 지출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나 약값 같은 의료비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생활비 전체가
내년 물가 상승률만큼 계속 불어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계산법은 이 현실적인 변화를 거의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숫자만 바라보고 있으면 실제보다 훨씬 큰 짐을 짊어진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노후 생활비를 생각할 때 필요한 건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언제 가장 많이 쓰고 언제부터 자연스럽게 줄어드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다시 떠오릅니다. 노후를 준비할 때 정말 붙잡아야 할 기준은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총액이 아니라 그 돈이 어떤 흐름으로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노후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를 모았는지, 통장에 찍힌 총액이 얼마인지에만 집중하며 불안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노후에 들어서면 이 기준은 자연스럽게 달라져야 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손에 쥔 큰돈이 아니라 매달 끊기지 않고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다시 말해 노후는 목돈의 크기로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월급처럼 이어지는 돈으로 살아가는 시간에 더 가깝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퇴직 후 2억에서 3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가장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로 보면 적지 않은 돈인데도 이 돈을 쓰기 시작하면 언제 바닥이 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을 놓지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통장에 큰 목돈은 없어도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오는 분들은 표정부터 다릅니다. 다음 달에도 같은 돈이 들어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주 단순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 매달 200만 원이 꾸준히 들어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이 흐름이 10년만 이어져도 2억 4천만 원이고 20년이면 4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돈이 한 번에 쌓여 있는 금액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나눠서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쓰는 사람의 마음이 다릅니다. 통장에서 줄어드는 숫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달 다시 채워지는 흐름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 흐름의 일부를 가지고 계십니다. 국민연금에서 월 80만 원 정도가 들어오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서 50만 원가량이 더해집니다. 여기에 기초연금까지 합치면 월 150만 원 전후의 기본적인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작은 일이나 부수적인 소득으로 30만 원, 50만 원이 보태지면 월 20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이 정도면 혼자 사시는 분 기준으로는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고 부부라면 큰 불안 없이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월 단위로 삶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면 노후의 모습은 훨씬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지를 계산하는 대신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그 안에서 어떤 삶을 꾸릴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관점의 차이 하나만으로도 노후를 둘러싼 불안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의 걱정을 떠올립니다. 바로 자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후의 불안을 키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 자식에 대한 걱정을 차분히 짚어보려 합니다. 노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돈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자식 생각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아프기라도 하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지, 생활이 어려워져 손을 벌리게 되지는 않을지, 이런 걱정이 머릿속을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이 있어도 마음 편히 쓰지 못하고 연금으로 바꾸는 선택 앞에서 오랫동안 망설이게 됩니다. 자식에게는 무엇이든 남겨줘야 할 것 같다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부모가 가진 재산의 크기가 아닙니다. 부모의 노후가 불안할 때 그 불안이 말없이 자식에게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늘 걱정하고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해질까봐 미안해하고 스스로를 짐처럼 느낄 때 자식들 역시 마음이 편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줄 때 자식들은 비로소 안심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지 못해도 괜찮다. 대신 나 때문에 자식이 고생하는 일만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이 한마디에는 노후의 중요한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배려입니다. 집을 연금으로 돌리거나 가진 자산을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선택은 이기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성숙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남기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삶을 존중할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노후를 더 편안하게 만드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어느 정도 준비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는 아직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의 준비를 한순간에 흔들 수 있는 문제, 바로 의료비와 간병비에 대해 현실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생활비의 흐름이 어느 정도 그려졌다고 해서 노후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잠시 안심했다가 전혀 다른 문제 앞에서 다시 불안해지곤 합니다. 바로 의료비와 간병비입니다. 생활비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건강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는 순간 노후의 균형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60대 중반에 은퇴하신 한 분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매달 약 180만 원의 생활비 흐름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생활 자체는 크게 불편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70대 초반 갑작스럽게 큰 수술을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로 한 번에 1천만 원 가까운 돈이 나갔고 이후 재활치료와 약값으로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추가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가장 힘들었던 건 돈이 나간다는 사실 자체보다 생활비로 쓰던 돈까지 함께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불안이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숫자로 살펴보면 이 문제는 더 분명해집니다. 큰 병이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정기 검진, 약값, 간단한 치료만 해도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는 어렵지 않게 나갑니다. 여기에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간병비는 지역과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하루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한 달이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 비용은 연금으로 마련해 둔 생활비 흐름만으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에서 꼭 지켜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생활비로 쓰는 돈과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지켜두는 돈을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활비는 매달 쓰라고 준비한 돈이고 의료비와 간병비는 쓰지 않기를 바라며 마련해 두는 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섞이기 시작하면 평소의 삶까지 위축됩니다. 병원비가 걱정돼 외식도 줄이고 사람 만나는 일도 자연스럽게 피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기준으로 보면 의료비와 간병비는 최소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별도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금액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액수 자체보다 이만큼은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안전장치가 있을 때
생활비의 흐름은 훨씬 오래 그리고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불안해졌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노후는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계산도 해봤고 흐름도 어느 정도 그려졌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노후를 바라보는 기준이 오랫동안 어긋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후를 삶의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는 문제로 배우기보다 남들과 비교해 통과해야 하는 시험처럼 배워왔습니다. 젊을 때는 연봉을 비교하고 집의 크기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그 비교의 대상이 자연스럽게 통장 잔액으로 바뀝니다. 남들보다 적은 것 같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기준에 못 미친 것 같으면 스스로를 실패한 사람처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반복해서 주입된 기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 삶은 아직 충분히 버틸 힘이 있는데도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공자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비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노후에 들어설수록 더 크게 와닿습니다. 실제로 생활이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남들 이야기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던 경험을 떠올려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인간의 고통은 현실의 가난보다 가난해질 것이라는 상상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끌어와 스스로를 괴롭히는 순간 불안은 현실보다 더 커집니다. 다산정약용은 부모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자식의 삶도 가벼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지 돈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마음도 함께 단단해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있으면 그 마음은 말없이 자식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돈으로 괜찮을까? 자식에게 손을 벌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은 더 큰 숫자가 아닙니다. 이미 마련해 둔 삶의 구조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흐름이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생활의 기준이 있으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있다면 그 삶은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노후는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시간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속에서 숫자가 차지하던 자리가 조금은 줄어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후를 떠올릴 때마다 막연한 금액부터 생각해왔지만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어떤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였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흐름이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생활의 기준이 있으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여유가 있다면 그 삶은 충분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노후는 남들과 비교해 합격과 탈락을 가르는 시험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어떻게 이어갈지, 어떤 속도로 살아갈지를 정리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괜찮을까?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결국은 더 잘 살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 걱정을 조금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의 시간도 감당할 힘은 이미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모든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몰아붙일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통장을 덮고 계산도 잠시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삶을 지탱해 온 힘을 한번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노후는 아직 오지 않은 두려움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쉬시길 바랍니다.